처음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병원복을 벗고 제 딱 몸을 쳐다보는데 두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한 팔만 있는 저의 몸을 보니까 참 이상하고 무서웠었거든요. 대중교통이 아니라 왜 오토바이를 선택했지?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현재를 봐야겠다. 현재를 보니까 제 장애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더 최악인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 시간들이 있어서 이게 억양이 좀 그렇지만 그 좌절을 누릴 때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피트니스 대회에서 이제 4관왕을 수상하게 돼서 피트니스 선수 김나연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재활운동 목적도 공부를 학사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레이너 생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로서도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강연을 이제 한다던가, 뭐 유튜버도 하고, 나열해 보니까 엄청 많네요. 다양한 꿈들을 지금 도전들을 하는 그런 김나윤 윤너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너스라는 이름, 별명 음. 그것에 좀 사연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사고로 저는 한 팔을 잃게 되었거든요. 거울로 첫 대면했을 때 저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기괴하고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밀로의 비너스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름 김나윤과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상을 합쳐서 윤너스라고 닉네임을 짓고.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딱 몰랐는데 밀러의 비너스가 발굴되면서 한쪽 팔이 네. 없었는데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찰떡인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상지 절단 장애를 유튜브에 쳤었어요. 정보도 얻고 싶었고, 그리고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근데 한국에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외롭다. 분명히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을 텐데 왜 한 명도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 좀 내 일상도 알리고 내 장애도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일상도 알리고 제 장애도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너스 TV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아시죠? 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팔이 없는 게 나의 현실로 딱 인지됐을 때 네네. 그 시점과 그때 들었던 기분은 어떠셨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처음 저는 이제 절단이 되었지만 사실 그 사고 당사자인 저로서는 그냥 정신이 없지 내가 다쳤다. 나 지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지는 않았었어요. 처음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병원복을 벗고 제 딱 몸을 쳐다보는데 두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한 팔만 있는 저의 몸을 보니까 참 이상하고 무서웠었거든요. 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 계속 장애를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머리도 감고 옷도 입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를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것 같거든요. 병원에서도 뭐 그쵸. 이러저러한 막 생각의 블랙홀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사고 직후에 제가 첫 번째 병원에서였었거든요. 사고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후회 이런 걸 계속 물어봤었어요. 대중교통이 아니라 왜 오토바이를 선택했지? 그리고 내가 왜 KTX를 선택하지 않았지? 라는 자책과 후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현재를 봐야겠다. 현재를 보니까 제 장애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더 최악인 거예요. 사실. 음, 제가 원래 미용을 좀 오래 했었어요. 17살 때부터. 음, 그리고 딱 10년 차에 제가 사고가 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딱 사고가 났을 때 그냥 그동안의 10년의 커리어는 당연히 0이 됐고 음. 당장 지금 그 신발 신는 거 하나, 옷 입는 거 하나가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만날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 된 지 저희 지금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4살짜리 아이 대하듯이 해줘야겠다. 뭐 4살짜리 아이한테 너 왜 잘 못 뛰냐고, 뭐 너 혼자 왜 밥 못 먹냐고 뭐라고 하지 않듯이 그래 나는 장애 4살이야.
나이는 이제 31지만 장애인 나이로는 4살이야. 그러니까 내가 서툴 수 있고 그리고 느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좀 되게 좋네요. 4살, 난 4살짜리야라는 네. 마음을 스스로 미용일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그거를 10년 정도 넘게 하셨으면 네. 자기가 좀 하려던 바 되려던 바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못 하게 된 건데. 네. 저는 사실 그 극복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극복 음, 내가 무언가를 극복해야 돼. 내가 이거를 좌절을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를 되게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나 어떤 일 하지? 이렇게 새벽까지 아침까지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날은 이게 답이 안 나와서 계속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무기력하게 그냥 계속 자기도 했고 그리고 핸드폰을 하면서 그냥 하루를 보냈던 적도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 시간들이 있어서 이게 억양이 좀 그렇지만 그 좌절을 누릴 때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좌절을 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이 1회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 때 많이 울고 많이 자고 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좌절의 순간들을 좀 잘 보내시기를 좀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나니까 그렇게 이제 회고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좌절 한가운데 있으면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질문들을 계속 던졌었어요. 음,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부딪혀 보질 않으니까. 그런 시각의 변화가 뭐 작용을 했었을진 모르겠지만 네네. 사실은 그 팔을 잃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해서 도전한 게 어쩌면 가장 한 팔이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가장 먼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제가 사실 피트니스 대회를 처음 뭐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제가 그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도 흉추에 핀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핀이 잘 있나 경과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한쪽 팔이 없음으로 인해서 척추 측만이 심해진 저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됐어요. 병원에 그렇게 오래 누워 있었는데 더 이상 아프면서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재활 운동에 좀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저에게 운동을 처음 지도해 주셨던 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박사님께서 혹시 피트니스 대회에 한번 출전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사실 저는 대회 나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피트니스 대회 말고 뭐 그냥 사진, 바디 프로필 정도만 찍을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마냥 생각만 갖고 있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딪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저는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좀 내 삶이 좀 무기력해지고 조금 뭐 희망이 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바꿀 수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그 피트니스 대회 준비할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피트니스 대회 하면 그 근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에 있는 근육의 활성도를 보고 이제 성적에 채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트니스 대회 때 모든 근육 운동들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광배 근육 아시나요? 남성분들 아시죠? 어딘가요? 광배 광배 근육이. 근육이 그 등 이 근육인데 등에. 네, 등 근육인데 이게 팔 뻗으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근육의 그 기시점과 정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시작점이 척추뼈에서 그 장골능 부분 여기 엉덩이 뼈에서 시작해서 정지점이 상완골 팔뼈에 있어요. 저는 왼쪽 팔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 광배 운동은 쿨하게 포기했어요. 어. 왜냐면 제가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직시를 했고 차라리 뭐 하체 운동이라던가 이렇게 다른 운동들을 더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광배 운동을 하지 못해서 뭐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뭐 광배 운동을 못해서 제가 더 어떻게 집착했더라면 이런 도전들은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좌절이 장애에만 있지 않거든요.
저의 뭐 미용 일을 할 때는 인턴 때는 고객님에게 무시받아가지고 이제 마음에 좀 상처가 났었고 좌절이 왔고, 그리고 디자이너 때는 고객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뭐 심각하게 컴플레인이 걸리기도 하고 제 마음에 이제 좀 상처도 오고 좌절도 왔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일상생활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좌절과 회복을 학습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좌절인 장애가 찾아왔을 때 저는 힘들지만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학습이 되어서 뭔가 토대가 되었을 때 나에게 진짜 내 인생에 엄청 커다란 뭔가 좌절이 찾아왔을 때 다 이겨내실 수 있다. 이제 구호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오늘도 산다. 약간 이 말을 좀 많이 되뇌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일상생활을 한다. 이런 의미로. 뭐 오늘 이 얘기를 좀 안 할 순 없는데 그 최근 그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이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유님도 큰 사고를 겪고 뭐 또 가까운 이의 죽음도 겪으셨는데 이 사고와 죽음의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로 이 정신적 고통으로 남았는지 이런 개인적인 좀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바로 직후에 저의 가까운 소중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의로. 자살을 네네, 했군요. 자의로. 그 충격은요, 내가 장애를 가진 충격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삶이 사라졌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더 큰 트라우마로 다가왔었고, 그래서 되게 이게 참 뭔가 생각을 많아지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참사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앰뷸런스 소리, 그리고 뭐 그런 경찰차 소리, 이런 것들이 막 울리고 보여지니까 저도 그때 손이 덜덜덜덜 떨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사고 때도 생각이 나고 내 주변인의 그 사망 사고에도 그런 트라우마들이 다 묶여져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좀 위로가 되었냐면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어요. 와서 어, 위로해 주는 사람이 네.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잘 될 거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부류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말 없이 우는 거, 우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일상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뭐 회사 갔다 왔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원래 하던 네, 대로 네, 일상생활들을 말을 했었던 거였는데, 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저는 위로가 더 컸어요. 이게 참 웃긴 게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참 사랑도 타이밍이고 위로도 타이밍인 게 뭐냐면, 첫 번째 부류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더 이상 힘을 낼 게 없는데 힘을 내라고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너가 내 상황이 되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너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처럼 그냥 말 없이 우는데, 저도 병원이어서 남들 눈치 보느라고 뭐 못 들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울고 싶었는데 나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막 잘 보내고 왔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지금 병원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한 27살의 여자애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위로라는 것은 섣불리 공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다라는 것만 꼭 말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거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예, 우리 나유님에게 직접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누군가의 주변 사람이거든요.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의 네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직 잘 몰라서. 저는 그 초기 때는 네. 진짜 뭐 안 하고 그냥 환기만 시켜줘도 너무 좋았었어요. 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너 밥 먹었어? 너 뭐 밥 먹고 산책했어?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친구
친구고 애인이고 약간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붙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제가 신발끈을 막 초반에 막 못 묶으니까 아,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막 해주셨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독립적으로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도 엄마가 만약에 와서 신발끈을 묶어주신다던가 그랬더라면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뭔가 신발끈을 못 묶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싶어 하시면 그냥 조금 간격을 좀 두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유지가 지금 되고 계신 거니까 그런 선들은 너무 가깝지 않게 조금 멀리도 떨어졌다가 또 팽팽하게 또 고무줄도 당겼다가 그렇게 좀 유연하게 방법들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나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요. 네. 괜찮냐? 네. 정말로 괜찮은 게 맞느냐? 근데 이게 다 괜찮아 지네한테 다시 그거를 환기시키는 건지 다시 끄집어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도 그 양감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받았었어요. 사고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우울 관련해서라든지 그래서 약도 먹고 했었는데 제가 그 상담을 안 가기 시작한 게 제가 괜찮아진 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계속 우울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계속 그 감정이 막 확 올라와가지고 길 가다가도 막 눈물 썩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간간히 물어보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역할을 뭐 저는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가끔씩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으니까, 난 괜찮아. 양쪽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어쩔 땐 좀 가볍게 하기도 하고 뭐 요새 괜찮냐? 이렇게 하고 네. 우울증이라는 게 저도 느꼈을 때, 나도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무쓸모라고 느꼈을 때가, 삶을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계속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계속 귀찮게 막 카페 가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이럴 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거를 사실 한 번에 깨닫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야, 이 친구도 내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도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하지? 이게 한 번에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노력해 주는 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되게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네. 내가 좀 조심스러워야지 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허물없이 대하고 싶은데 그게 혹시 뭐 실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당사자는 그렇게 좀 그거보다 크지 조금 더 않습니다. 자유롭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에 대한 뭐 농담도 하고 장애인들끼리 있을 때는 더 자유롭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장애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다른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같은 사람인 입장으로 그냥 웃긴 건 웃긴 거고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견 없이 그냥 저 사람과 나는 왠지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대해주시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필요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던가 힘든 걸 얘기했을 때 저는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떻게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이게 저 또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제가 뭐 상담사도 아니고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저도 그 사연을 취합한 다음에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내 정신 상태가 지금 이렇게 막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해야 할 말도 진심으로 공감이 안 나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으면 사실 내 건강 지키는 게 전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전체적인 우리 나윤님과의 이야기는 사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 혹은 이 이야기를 듣는 분 가운데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왜 사실 처음 하는 게 다 두렵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의수 벗기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의수를 이제 원래 항상 착용을 하고 다녔었는데 안 하고 문 앞에서 제가 한 100번을 갈등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 나 할까 말까? 아, 나 의수 착용할까? 아, 아니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혼자 속으로 막 그런 거 긴장하니까 막 얼굴도 혼자 있는데 막 빨개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딱 나왔더니 사람들이 핸드폰 하느라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나를 내가 가뒀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든 처음 도전할 때는 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도전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축소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을 해봐야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것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좀 두려움 없이 도전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